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19번째 시간입니다. 과목으로 얘기한다면 네 번째 과목이죠. 컴퓨터 그래픽스 일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내용으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다 손으로 작업하던 것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픽 한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참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만 다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역사에도 배웠었고, 그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그 개념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교재는 이제 그 실제 시험 출제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그래픽 좌표계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컴퓨터 그래픽 좌표계.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그래픽은 표현을 하는 방식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차원, 2차, 3차, 4차 이러한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입체는 이제 평면적인 이미지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3차는 입체적인 표현도 가능하고요. 4차는 공간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제 이루어지는 건 평면상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평면상에서 이러한 2차나 3차나 4차의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좌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수학적 공식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좌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구면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구면 좌표계. 그 다음에 극좌표계, 그 다음 원기둥 좌표계, 그 다음에 직교 좌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 종류에는 구면, 극, 원기둥, 직교 좌표계가 있다. 뭐 이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극좌표계와 직교 좌표계, 이 두 문제가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알 필요 없이 이제 2차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좌표가 바로 극좌표라고 합니다. 이 극좌표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각도라고 돼 있는데, 요 극좌표의 대표적인 그 좌표가 S와 Y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X와 Y가 만나는 좌표, 그러니까 X와 Y가 만나는 좌표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2차원적 개념의 좌표를 우린 극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직교좌표라는 것은 사실은 2차나 3차 이런 것들의 표현이 다 가능한 그러한 좌표예요. 그래서 구면, 극, 원기 등을 다 사실은 직교좌표가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데카르트는 이제 수학자이면서 사상가인데, 뭐 벽을 보고 누워 있다가 벽에 붙어 있는 파리를 보고서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요, X, Y, Z라는 세 개의 좌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2차 좌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좌표를 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x, y, z라는 좌표를 z, 그 다음 이쪽은 y, 이쪽은 x.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좌표. 그래서 요 안에서 입체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들이 표현이 가능하게 한 그러한 좌표를 직교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2차원이나 3차원 모든 게 표현이 가능한 좌표가 직교 좌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 많고 복잡한데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의 좌표계에는 뭐 구면좌표, 극좌표, 원기둥, 직교좌표 등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극좌표와 직교좌표가 주로 나온다. 원점으로부터 x, y, 자 x, y가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 하고 이 점으로에서의 길이와 각도로 표현한 좌표가 극좌표고 얘네와 달리 좌표가 3개가 있는 게 뭐다? 직교좌표로서 거리라든가 길이뿐만 아니라 물체의 깊이나 두께 같은 것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3차원, 2차원을 포함한 좌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컴퓨터 그래픽스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참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배워요, 다. 예.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디자인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기를 탄탄하게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런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이렇게 강의해주고 또 필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기적인 내용이 탄탄하게 정리가 돼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만 배우는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디자이너 되시는 분들이 아주 미시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좀 개괄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계시면 상당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너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여튼 좌표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끝내고요. 자, 이제 디지털 색채라고 하는데 우리 디지털 색채라고 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컬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라는 그 자체가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가 이런 건데 컴퓨터는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가 뭐예요? 장치라는 거, 장치. 자, 보통 우리는 선생님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였거든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 만져지고 어떤 신호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이 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한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적으로 했어요. 아날로그적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 뭐로 해요?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됐죠. 그림도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 실제 그렸죠. 사람이 무엇으로? 손으로. 그게 아날로그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손으로 붓을 잡고 하던 시대에서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예, 디지털화된 컴퓨터 그래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의 개념과 아날로그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아날로그를 물어보는 시험도 종종 가끔 나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0과 1이라는 수치로 처리하거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 숫자를 다른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걸 이산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산적 표현. 이런 수치로 표현하는 이런 이산적 표현화된 신호를 처리 방식. 그러니까 어떤 이제 컴퓨터라는 거 어떤 자료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 그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 어떤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지금은 거의 디지털이지만 과거에는 뭐다? 아날로그인데 이 일련의 쌓인 곡선이 뭐냐? 물리적인 신호예요. 신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신호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손가락이라는 의미예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래서 숫자를 셀 때 우리 손가락으로 세잖아요. 그죠? 이런 손가락을 의미하는 디지트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보통 이제 0과 1이라는 숫자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이런 거거든요. 뭐 전류가 흐르면 1,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
참과 거짓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큰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아는 사람은 아저씨. 그거는 이제 그 필름이죠. 거기에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영상이 그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있잖아요. 복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하려면은 비디오 테이프에 넣고 또 넣어서 이쪽에다 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달되는 게 어떤 신호 자체가 물리적인 신호다 보니까 점점 복사를 할 때마다 신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음질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디지털은요 수치로 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상에서는 영상으로 보이고 이미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컴퓨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데이터의 전송 방식은 이런 숫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진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가 있으면 얘는 신호를 어떻게 01000001000000 이런 식으로 그 수치화된 그런 표현 방식을 하죠. 그걸 우리는 디지털이라 하고요. 어떤 물리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또 디지털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수치로 처리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어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디지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날로그는 어떤 물리적인 신호나 우리 자연에서의 소리 이런 물리적인 소리들도 다 아날로그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신호, 사인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날로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이제 우리 그 디지털화 그러니까 실제 아날로그 방식은 종이에다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지털화된 그러한 그 장치, 디지털화된 이미지나 컬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장치가 필요해요. 장치. 우리가 그림은 직접 그리고 칠하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디지털화된 그러한 컬러나 이미지는 뭐가 필요하다?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 컴퓨터라는 장치가 이제 어떻게 색을 표현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컴퓨터의 어떤 색을 표현하는 단위 방식이 우리 비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 1비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1비트는 0과 1, 자 검정과 흰색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본 단위 1비트라고 합니다. 자 4비트라는 게 있는데 4비트는 뭐냐? 2의 4승이에요. 2의 4승. 그래서 총 표현할 수 있는 여기선 두 가지죠. 검정과 흰색이라는 두 가지 색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면 2의 4승은 16컬러, 16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비트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어떤 거예요? 선명해지고 해상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상도, 디멘션, 비트 깊이, 컬러 모델 뭐 이렇게 나오죠. 뒤에 우리 교재 보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 8비트는 2의 8승이고요. 16비트는 2의 16승이고요. 24비트는 2의 24승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2의 8승, 256컬러를 우린 보통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인덱스 컬러. 그리고 16비트 2의 16승인 65,000 컬러를 우리는 하이 컬러라고 하고요. 2의 24승인 1677만 7천 컬러를 트루 컬러 또는 풀 컬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또 뭐 하나하나 또 이 비트의 개념부터 해서 쭉 설명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왜 8비트가 2의 8승인데 256 컬러냐? RGB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RGB마다 비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8비트면은 여기서 하나당 256칸씩 표현이 가능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또 해상도가 높아지고 용량이 커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냥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와 함께 우리 이제 이건 컬러에 관련한 것이었고요. 이제 저장 방식에 관련한 건데 우리 그 저장 장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자,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이런 식의 단위가 있는데 용량입니다.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1비트가 있고 1바이트가 있는데 비슷하죠? 1비트와 1바이트. 근데 이제 1바이트는 비트랑 헷갈릴까봐 비트라는 단위랑 헷갈릴까봐 만든 좀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이트라고 했고요. 이런 애들은 다 저장 기억 장치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1바이트는요. 1바이트는 8비트를 표현을 합니다. 저장 용량이 1바이트는 뭐다?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그러면 1비트가 8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kB는 사실은 1000바이트가 돼야 되죠. 1000바이트. 그리고 1메가바이트는 1000kb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1000m는 1km.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1024라는 단위를 가지고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에서는요. 1000 단위를 안 쓰고 1024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유는 그냥 오차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냥 기본적인 얘네는 2진수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10진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오차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1000 단위를 컴퓨터에서는 1024 단위를 쓰기 때문에 몇 배씩 1024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실 이 기가바이트만 돼도요. 상당히 되게 큰 용량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초창기 컴퓨터 사용할 때만 해도 기가바이트면 오우 되게 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테라바이트가 우습죠. 이제 테라바이트도 이제 좀 넘어가면서 이제 페타바이트라는 단위로 넘어가고 또 이후에 엑사바이트라고 있습니다. 엑사바이트.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저장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와 표현 색상 요 개념이랑 저장 용량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컴퓨터 그래픽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죠. 암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왜 비트의 역사라든가 사실 제가 이제 비트나 바이트 역사도 이제 막 찾아보고 공부를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프고 그걸 꼭 다 알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알면 도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 다루는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다? 개괄적인 문제들이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좀 개괄적인 정도만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지털 색채 체계라는 게 있는데, 자, 디지털 컬러라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처럼 뭐 하는 게 아니다. 직접 종이에 그리고 표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그 장치가 딱 한 개만 있습니까? 되게 많습니까? 되게 많아요. 회사도 많고 컴퓨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PC라 그러죠. PC만 해도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맥킨토시와 IBM 이 두 가지지만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운영체제 얘기했었죠.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운영체제도 IBM용이 있고 맥킨토시가 있고 또 유닉스라 그래서 또 리눅스, 유닉스 해서 이제 물론 그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체계는 하지만
그러한 운영체계가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어떻다? 장치가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컬러, 이 디지털화된 그래픽의 문제점은 장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인쇄가 되거나 프린트가 되다 보니까 이 장치와 장치의 서로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의 컬러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특히 장치에서는 그러한 색들을 표현하는 어떤 색채 체계, 표준이라고 하죠. 표준. 우리 색채에서 배웠죠. 그 표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표준들,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준비하면서 이미 벌써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필기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필기와 컴퓨터 그래픽을 직접 같이 배우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포토샵에 가거나 하면 거기에 메뉴에 모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드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RGB 모드와 CMYK 모드라는 것인데요. RGB라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삼원색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색광 혼합이다라고 우리 색채학에서 배웠었죠. 그죠? 보통 RGB 모드는 우리가 이제 게멋이라고 있습니다. 가뭇 그러기도 하고 게멋 그러기도 하는데 가뭇. 그러니까 색의 영역, 색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모드지만 이 모드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어떤 색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차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 중에 가장 많은 색 영역을 갖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RGB 모드입니다. 얘는 색광 혼합이기 때문에 명도나 채도, 색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형광기라 그러죠. 좀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RGB 모드로 작업을 해놓고 실제 인쇄를 할 때는 인쇄 장치가 어때요? 얘보다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입니까? 많습니까? 제한적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작업한 이미지보다 훨씬 탁하거나 어둡게 인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GB 모드는 웹상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가 그냥 그 웹상에서 모니터라든가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볼 때 주로 사용하는 게 RGB 모드고요. 실제 이제 인쇄되거나 출력할 때는 이 RGB 모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제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달리 명도와 채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CMYK 모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CMYK 모드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라는 이 삼원색이죠. 색료의 삼원색. 걔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CMYK 모드로 화면을 보고 하면 그게 그대로 또 출력이 되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나 RGB보다는 그래도 색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CMYK 모드는 보통 인쇄나 출력을 할 경우에 보통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 시험 보실 때 모드를 뭐로 책정하느냐? CMYK로 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CMYK 모드로 하면은 그 차이가 선생님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마다 만드는 회사도 다르고 어떠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디지털 컬러의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상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실제 출력되거나 표현될 때 또는 다른 장치에서 또 보여질 때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차이를 되게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디지털 컬러나 이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은. 그래서 그러한 걸 교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네,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그러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진 작가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의 어떤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내가 실제 작업한 이미지를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는 출력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명도차나 채도차를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LAB 모드는요, 보통 L은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A는 빨강과 녹색, 초록의 영역을 A로 표현하고요. B는 노랑과 파랑.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옵니다. A는 에어플레인은 빨라, B는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헬링의 4원 색상을 얘기했었죠. 빌딩은 높아, 빨라. 이렇게 반대되는 색상에 의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 다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상 명도 채도를 표현하는데 색상의 수, 색의 수, 그리고 표현 방식 이런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LAB 모드는요, 보통 RGB 모드에서 CMYK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RGB 모드를 CMYK로 바꿀 때 색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차가 커요, 어느 것은. 그래서 얘를 얘로 작업하면 엄청 탁해지고 어두워질 때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컬러 모드죠, 컬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를 표현하는 모드인데, 여기 그레이스케일은요, 흑백 모드입니다. 흑백. 우리 흑백 이미지 있죠? 예,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색채 체계입니다. 인덱스 모드는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컬러의 수를 256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요. 그래서 인덱스 모드의 대표적인 저장 방식은 GIF라고 있어요. GIF. 그래서 웹상의 어떠한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대용량도 뭐 그냥 사진 보내듯이 보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선생님이 이제 초창기 컴퓨터는 속도도 느렸고 인터넷이라는 속도가 엄청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전송하려고 해도 사진이 어떻게 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하나가 툭 하고 전송되는 아주 답답하던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던 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저장 용량도 줄이면서 색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그런 모드인데, 보통 GIF 방식의 저장을 해놓으면 인덱스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GIF 같은 애들을 불러오게 되면 인덱스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에 이렇게 100%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때 RGB 모드로 바꿔주거나 이래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포토샵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또 학원 다녔던 분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한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그래픽 실기도 배우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영상을 통해서 카페도 있고요. 카페에 오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HSB 모드라는 것은요, hue라고 해서 색상, saturate 채도, bright 뭐예요? brightness 명도. 그래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의 그러한 영역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0에서 360도 각도의 각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채도는 0에서 100%, 그 다음에 밝기도 0에서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HSB 모드. 그래서 보통 이 정도가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색을 표현하거나 할 때 쓰는 모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디바이스, 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화면에서만 보고 화면으로만 표현하는 것들도 있지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을 다른 인쇄 장치,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한다. 가뭇, 색 영역이라고 한다. 근데 얘네들은 다 어떻다?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다 다르다. 그래서 RGB 안에서도 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색 영역 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 그러한 모니터들, 색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드들도 있고 한데요. 일단 시험에는 주로 얘네들이 출제되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의 어떤 차이를
교정하고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있는데 그러한 방식들 중에 하나가 뭐다? 교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 캘리브레이션. 그 장치마다 모드마다 뭐가 생긴다? 색 영역,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뭇 하기도 하고 책에서는 게멋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에서 표현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라는 게 있고 비트맵 이미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암기시킬 때는 뭐 벡터 이미지는 침을 뱉어 이렇게 외우라 그러고 비트맵 이미지는 북치박치기 비트박스로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벡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선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맵은 뭐로 표현한다? 점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떠냐? 그럼 되게 선명하죠. 선명하고 뭐가 안 생기느냐?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선으로 표현하면 점으로 표현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층개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층개지는 현상. 이런 식으로 층개지는 현상. 이걸 aliasing 그럽니다. aliasing. 그렇게 층개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지의 선명함과 또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겠죠. 그죠? 예. 반면에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aliasing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이제 이미지 표현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로 얘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비트맵이라는 것은 이미지 또는 사진 같은 이미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벡터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실기 준비하실 때 배우는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나 또는 프리핸드, 코렐드로우, 캐드 같은 도면을 그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애들은 벡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시험 볼 때는 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죠. 그죠? 반면에 비트맵은 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 이제 해상도라고 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1인치 안에 픽셀 개수를 집어넣어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결정하는데 얘네들을 확대하게 되면 점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되면은 이미지 손상이 좀 큽니다. 예, 반면에 이런 사진 합성이나 특수효과 같은 이미지나 이런 사진 작업에 아주 최적화된 게 바로 비트맵 방식이죠. 벡터와 비트맵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있죠. 예,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뭐 페인트샵 프로, 뭐 이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게 바로 비트맵 방식이다. 그래서 층개지는 현상을 aliasing이라고 그래서 층개와 층개 사이의 중간색, 또 층개 사이의 중간색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보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anti-aliasing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anti-aliasing. 그래서 aliasing이 발생하는 것은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벡터 방식은 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가 안 생긴다? alias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컴퓨터 그래픽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귀찮은 거죠.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을 이미 배우신 분들에게는 뭐 어렵지 않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은 이제 벡터 및 비트맵 했고, 해상도 얘기도 했었죠, 해상도.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PPI라고 합니다. PPI, 픽셀, 4인치,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컴퓨터 그래픽 연습할 때 보통 72 PPI를 놓고 하죠. 그리고 인쇄, 실제로 인쇄를 하거나 할 때는 300 PPI를 놓고 이상을 놓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해상도라는 건 뭐다?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 점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PPI라는 단어를 쓰고 도트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프린트 해상도, 그러니까 프린터의 1인치 안에 도트, 점이에요. 점이 몇 개 찍혔는가. 이런 걸 할 때는 도트 4인치. 그리고 화면상에서의 해상도는
PPI, 픽셀 퍼 인치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라는 장치를 가지고 뭐 하는 거다? 그림도 그리고 색도 입히고 하는 거잖아요. 아날로그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직접 색을 입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보관하면 되지만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나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작업하게 되면 컴퓨터의 전원이 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써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돼?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 저장하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을 우리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포맷. 자, 그러면 이 포맷 방식도 회사마다 만든 장치들 어때요? 다 다르겠죠, 그죠? 대표적인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개인 컴퓨터의 대표적인 건 아이벤과 스티븐 잡스가 만든 사과 이렇게 씹어먹은 그 맥킨토시, 애플사 것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가 보면은 윈도우 체계라 그래서 클릭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아이뱀은 MS-DOS라 그래가지고 명령어를 쳤어요. 포토샵을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 애플 거는 이미 윈도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아이뱀보다는 애플사의 맥킨토시 컴퓨터가 더 앞서가고 있었고 더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빌 게이츠가 대중화에 성공을 하죠. 근데 애플 맥킨토시는 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맥킨토시를 많이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가정용 PC는 거의 아이뱀으로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아직도 애플 컴퓨터 맥킨토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야 맥이 더 좋아, 뭐 아이뱀이 더 좋아 그러는데 둘 다 좋습니다. 그래픽 하기에는 초창기는 맥킨토시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 디자인 일을 하려면 맥킨토시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어야 되는데 뭐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뭐 그냥 단축키 몇 개 바뀐 거 외에는 뭐 사용하는데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던 그 파일 포맷 저장을 아이뱀에서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호환하다라고 하거든요. 호환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제품 계열만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뭐 종속적인 저장 방식 여러 이렇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나 이런 좀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자격증 딸 때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우린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장을 했던 그 방식이 바로 포맷이고 아이뱀은 아이뱀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저장 방식이 있었고 맥킨토시는 맥킨토시만 쓸 수 있는 저장 방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았었고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호환이 웬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방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저장하든 그 저장 방식 포맷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트맵 파일 포맷, 우리가 점으로 표현하고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애들의 저장 방식, 그 다음에 벡터 파일의 포맷 방식,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안에는 소리 있잖아요.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동영상 많이 보시죠?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식. 이거 외에도 사실 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네 제품에 맞는 자기들만의 그 저장 방식을 만든 건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많이 쓰는 요 정도의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JPG와 GIF와 PNG 요 세 가지를 조금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 세 가지의 저장 방식, 저장하는 애들은 어떤 목적이냐 그러면
얘네는 웹상에서 사용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웹. 자, 웹이라는 게 지금은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인터넷의 속도가 지금은 어때요? 되게 빨라요. 빠르고 대용량 자체의 전송되는 속도도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진 이미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초창기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이미지가 이만하다. 그러면 요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면 안 돼요. 왜? 이 이미지가 전송되면 위에서부터 툭툭툭툭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과거에는 얘네 이미지를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잘라서 테이블 안에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속도를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이미지도 어떻게 한다? 하나의 페이지로 그냥 한 장으로 놔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용량이 적으면서 품질이 좋고 화질이 좋은 그러한 저장 방식을 개발했었어야 되는 시대인데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JPG와 GIF라는 그런 저장 방식이었습니다. JPG라는 것은요 상당히 압축,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축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적은데도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 그 해상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환성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맥킨토시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요즘에도 제일 많이 쓰는 저장 방식 중에 하나가 JPG죠. 그죠? 그래서 압축률도 좋으면서 웹용 목적으로 맥킨토시나 IBM 호환도 잘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저장 방식이었어요. 자, GIF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인덱스 컬러 모드 얘기했었죠. 256 컬러를 가지고 하다 보니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동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 프로그램이,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256 컬러로 표현하는 거죠. JPG는 압축이 가능해요.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GIF는 256 컬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웹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PNG는 뭐냐? 이 JPG와 GIF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일단 JPG의 단점은 뭐라고요? 압축하면 해상력이 떨어지죠. 근데 PNG는 해상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GIF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경 이미지를 없게 할 수 있어요. 트랜스퍼런트,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 PNG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PNG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문제는 그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윈도우 뭐 적어도 거의 10 쓰고 있는데 과거에 윈도우 5. 얼마 밑에 이하에서는 윈도우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는 이 PNG가 호환이 안 된 거나 또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호환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죠. 그래서 웹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장 방식이 JPG, GIF, PNG. PNG는 얘네 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호환성이 좀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PNG도 가끔 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PSD는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 다룰 줄 아시죠? 그죠? 포토샵 전용 뭐예요? 전용 저장 방식이죠. 그래서 포토샵에 레이어 같은 것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작업하게 되면 그 레이어를 나눠져 있는 상태의 원본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PSD 방식이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자, TIFF는요. 상당히 그 해상도가 좋고요. 호환성도 뛰어나고요. 상당히 그 압축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많이 깨지지 않는 그런 무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운영 체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상당히 품질이 좋은 그러한 저장 방식이 바로 TIFF입니다. TIFF. 자, 그 다음에 TGA는 트루비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런 확장자, 저장 방식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계 장치 및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도 많고 그 회사들이 만든 자기 회사에 맞는 그런 어떤 저장 방식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많다 이러겠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별로 쓰진 않지만 트루비전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주로 썼었지만 지금은
얘도 다 호환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BMP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MS, IBM,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하는 파일 방식이고요. PICT는 PICT, BMP 아니죠? PICT, 맥켄토시. RAW는 이제 보통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찍고 그러면은 RAW 방식으로 많이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압축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품질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포맷 방식을 뭐 바꾼다든가 작업하기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서로 호환이 됐다 안 됐다? 되는 애도 있었지만 많이 안 됐다. 자기네 회사에 맞는 자기네 회사 제품에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젠 다 호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맷 방식들이 나오는데 BMP는 그림판이죠. 그림판. IBM 쪽에서의 저장 방식 이런 것들. 근데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GIF, JPG, GIF, PNG, TIFF 뭐 이런 애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끔 TGA나 얘네들이 이제 나오죠. 예.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다? 회사가 많아서 그렇다. 장치, 디바이스가 많아서 그렇다. 과거에는 그런 서로가 호환이 안 되고 지들 것 만들어 지들 것만 쓰게 했는데 지금은 다 호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포맷 방식들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벡터 파일의 포맷 방식은 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제 배울 텐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전용 저장 방식이 AI 저장 방식입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죠. 그죠?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전용 저장 방식이 AI고요. EPS는요. 얘가 어떤 애냐? 얘는 비트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벡터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면서 주로 인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고품질의 인쇄 할 때 EPS로 저장을 합니다. 인쇄에 관련한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인쇄를 하면은 반드시 판이 필요하거든요. 인쇄판. 그런데 최근에는 다 평판 방식이에요. 평평한 판에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하는데 판이 4개가 필요합니다. C판, M판, Y판, K판, CMYK라는 4가지 판을 만들어서 필름을 만들어서 판을 만드는데 그걸 판을 이렇게 CMYK로 나누는 걸 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판을 하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저장 방식이 EPS. 자, 요즘에는 이제 전자출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판 없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PDF입니다. 전자출판 또는 전자책. 얘는 상당히 호환성이 좋아요. 그러다가 보통 서체가 있잖아요. 폰트. 컴퓨터에 내가 썼던 폰트가 걔를 깨서 저장하지 않으면 다른 컴퓨터로 갔을 때 그 폰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깨져요. 아니, 바뀌어요. 그 폰트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PDF는 그냥 저장했던 폰트가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그 폰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PDF로 하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저장 방식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운드 파일 포맷인데 사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리, 음악이나 이런 것들 저장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MP3죠. MP3. 이 MP3는 이 JPG와 같은 그런 애예요. 그래서 압축률도 좋으면서도 오디오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압축 기술이 아주 우수한 그러한 저장 방식이고 지금도 여전히 뭐 MP3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음악을 듣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BM이죠. IBM. IBM에서 만든 자기네들 방식인데 얘네들도 과거에는 호환이 안 됐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네 거에만 지네 걸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웨이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은 호환이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회사마다 자기 회사에 맞게 만들어진 저장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그랬었죠.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없죠. TIFF 같은 걸 웹상에서 사용 없으니까 얘네로 쓰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D는 이 전자 기계 음소리예요. 띠띠띠띠띠띠 이런 전자 음악 그런 악기 소리에 주로 사용하고 또 AU는 유닉스라 그래서 운영 체제가 맥킨토시, IBM, 유닉스, 리눅스 이렇게 있거든요.
유닉스에 최적화된 걔네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파일 포맷이 AU예요. 그 다음에 AIFF는 이제 맥켄토시, 얘는 유닉스, 웨이브는 IBM. 얘네들 지들에 맞는 그런 저장 방식이 지금 호환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동영상 파일 뭐 대부분 우리 AVI 많이 사용하죠. AVI. 거기 외에 MPG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MPG는 뭐 Moving Pictures Export Group이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동화상 전문 그룹인데 걔네가 만드는 그 파일 포맷 방식이고 SWF는 이제 그 플래시라고 그래서 쇼웨이브 파일이라고 그래서 플래시 아시죠? 어도비 플래시 요즘 이제 안 씁니다. 플래시 파일이 이제 플래시 프로그램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도비에서도 이제 플래시를 애니메이터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애로 바꿔버렸어요. 사실 플래시가 과거에 그 쇼웨이브 파일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은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너무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큰 것도 그냥 아주 쉽게 전달하는 시대였죠. 그럼 과거에는 사진도 잘 전달할 수 없었는데 영상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플래시가 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영상인데 용량이 적었어요, 플래시는. 그래서 플래시에서 작업한 애를 저장하게 되면 SW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2020년 12월부터 구글에서는 이제 이 플래시가 안 사용한다, 뭐 이제 서비스를 안 한다고 요즘에 뜨더라고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플래시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제가 이제 옛날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었거든요.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미스터 K 망했지만 미스터 K, 레떼, 뭐 바른선, 모닝글로리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걸 하청받아서 했었어요. 그때 플래시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편 이상을 만들었는데 이 플래시는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사실 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이제 뭐로 바꿨어? 애니메이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최근에 보니 그 막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이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만들고, 그 플래시가 아니죠. 그냥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플래시에. 근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 분들, 영화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그 어도비사에서의 애니메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거 쓰시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디바이스로 작업한 것들은 저장해야 한다.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포맷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많은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바이스 종속 체계라고 하는 게 있고 디바이스 독립 체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호환이 과거에는. 그래서 자기네 제품에 맞는 저장 방식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호환이 다 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저장 방식들이 있는 것이고, 이 저장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저장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쁜 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장 방식들이 있다, 이런 개념을 아시면 되겠고, 이 저장 방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9번째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벌써 19번째 시간이 됐어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독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강의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강의할 때가 더 성의가 없죠. 그죠? 왜 그러냐? 지치고 이게 일반화되면서 귀찮아지고 또 막 마음이 막 그 열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한결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애워지는 양은 많아지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는 것, 그게 성실함입니다.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항상 강의 듣고 나면 뭐 해야 된다? 교재를 보고 어떻게 해라? 암기해라. 그리고 선생님 책 좀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보통 선생님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보니까 되게 10,000명씩 넘게 듣는데 선생님 책은 안 팔려.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 책을 구입하지 않고, 물론 다른 출판사 책 구입하고 선생님 강의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출판사 책을 구입해 놓고 나중에 선생님 강의를 알아서 듣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이후에 다른 분들 소개할 때는 이왕이면 선생님 교재도 구입 좀 해주셨음 하고 많이 소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의 듣고 별로였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